미 대선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역별 시차가 있고 또 투표 시간도 제각각이라서요. 50개 주 전역에서 24시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현장 투표의 사상 최대 규모의 우편 투표까지 트럼프와 바이든에게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선 이춘재가 범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 아무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춘재를 냉담한 사이코패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잠시 후 배상훈 프로파일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월 3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진 의원들 특히 서울시장 후보군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진 전현직 의원들과 막걸리 회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뭔 얘기가 나왔나요? 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두 지역 중진들, 그러니까 부산 지역 중진 의원들을 점심 때 만나고 서울 지역 중진 전현직과 네. 어제 저녁에 만찬회동을 가졌는데요. 뭐 그간에 이제 김 위원장이 너무 초선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이제 중진들과는 좀 스킨십이 부족하다 이런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를 의식한 듯 좀 막걸리까지 곁들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알려지기로는 이 만찬에서 내년 서울 보궐선거는 뭐니 해도 집값하고 세금이 이제 중점 이슈가 될 거다. 이 점을 얘기를 하면서 가을에 청구될 재산세 고지서에 얼마가 찍힐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진 저 회동 자리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오늘 기자들이 어제 무슨 얘기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뭐 당의 문제라든지 보궐선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고 뭐 의견도 하고 뭐 격려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전략을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전략은 좀 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지금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한 번 더 알리는 그런 방편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호남 지역을 갔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네. 근데 홍준표 의원이 또 홍준표 전 대표라고도 해야겠죠. 표를 구걸하러 갔느냐라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예,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둔 호남 동행 국회의원 16명과 함께 네. 광주 또 전남 지역을 방문해서 정책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열린 제91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도 했는데 홍 전 대표는 왜 비판했냐면 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최대 지지 지역이죠. TK에서 민주당이 34% 뭐 그리고 국민의힘이 30% 역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보궐선거도 없는 호남에 가서 표 구걸이나 한가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는 모습들이 가관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에 가서 벼락치기 공들인다고 서울 호남 분들이 보궐선거 때 우리 당으로 즉시 돌아오겠냐. 김종인 위원장이야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당을 지켜오는 우리들만 또다시 형극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론조사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이 설정한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홍 전 대표가 얘기한 이 당이라는 게 무슨 당을 말하는 건지 지금 무소속이신데. 그러니까 마음은 벌써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나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그 말은 자신은 이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충고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당분간 들어오시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계속 이런 목소리를 내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글에서도 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홍 전 대표 속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이 글만 좀 보고 느낌은 내년 재보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김종인 위원장은 나갈 거고 나는 뭐 복당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 아마 계속해서 홍 전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계속해서 글을 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정순 의원, 네,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네. 밤 늦게는 아마 결정이 날 거예요라고 우리 박정우 기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구속이 결국 됐네요. 날짜가 오늘로 넘어가서 나왔는데요. 네. 이 청주지법 김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0시 30분께까지 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오.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정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지난 1일 청주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지금 하루 이틀 만에 그 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앞서 가결이 됐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검찰에 출두를 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지만 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번 달 18일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의 위험은 좀 없지 않겠냐.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대신에 이제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서 아마도 그거에 근거해서 구속영장을 뭐 발부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을 하기 위해서 네. 당원 개정을 했는데 마무리 다 작업이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원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숨가쁘게 좀 달려왔어요. 네. 주말에 이틀 동안 투표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뭐 당에서 당무위원회가 있었고 오늘 중앙위원회 걸쳐서 당원 개정을 마무리하게 된 건데 이렇게 됨으로써 당원 96조 2항은 원래 민주당 소속 선출직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이른바 무공천 조항이었지만 단서 조항으로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됐어요. 앞으로 이번 같은 사안이 혹시라도 다시 발생하게 되더라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달 중순쯤에 선거기획단을 민주당에서 꾸려가지고요. 구체적인 일정표도 짜고 또 경선 방식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네. 어느새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독배를 들었다. 주저 없이 네. 이걸 이제 결단을 내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독배를 들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대표 축구팀 그 감독을 얘기할 때 독이 든 성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명예롭고 위대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리인데 자칫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막 그거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년 재보선 네, 그러니까요. 물론 재보선 전에 내년 3월에 이낙연 대표는 물러납니다. 물러나지만 자신의 대표 체제 아래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게 된다면 당원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비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갔는데 결과 안 좋으면 또 다 글쎄요, 더 비판이 커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독배란 표현을 그래서 한 것 네, 같아요. 독이 든 성배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정말 힘들까. 네. 근데 지금 후보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시아경제에서 지금 뭐 서울시장 여야 후보군 관련 조사를 했어요. 서울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여야 측에 어떤 후보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좀 결과가 나은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번 조사는 그 말씀하신 대로 경제지, 그 아시아경제신문에서 윈즈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이 서울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100%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네. 응답률이 8.0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독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민주당의 이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대해서 공천하면 안 된다 이런 답이 44.6%로 공천해야 한다는 응답 39.3%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길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민주당이 37.9% 그리고 국민의힘이 34.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구체적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하겠느냐 이제 이런 항목에서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13.6%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10.3%, 그리고 의외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7.7%,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6.6%, 그리고 우상호 의원 4.5%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범야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6%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9%, 그리고 이분이 왜 야권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8.4% 여기서 3위가 나왔고요. 그리고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5%,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6.2%,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5.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되게 뭐랄까 좀 약간 민주당 측에서 긴장을 할 만한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조 하면은 민주당이 훨씬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이 되게 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에 네. 비해서 이 조사에서는. 근데
그 어느 쪽 후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앞서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정당 지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거라서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쪽 후보가 뭐 만약 단일화가 야당에서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겨우 한 3%포인트 정도를 앞선 것도 네. 사실 이게 좀 불편한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된다. 이답이 지금 거의 45% 이게 좀 공천해야 한다는 것보다 한 5%포인트가량 높게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그런 비난 여론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선거 때 가게 되면 후보만 남기 때문에 뭐 이걸 공천을 했으면 안 됐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정책으로 승부할 건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게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후보로 거론된 쪽 얘기 몇 명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상 아직 선거 전도 안 들어간 거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심 신경 쓸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네,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사실 뭐 선거 막바지 되면은 결집이 되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반려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청와대에서 그 강민석 대변인 명의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이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 사실은 어떻게 알려졌냐면 홍 부총리 본인이 오늘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금 그 주식 그 보유세 네. 관련 기준을 지금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것을 원래 추진을 하다가 지금 고위당정청에서 결과적으로 현행을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관료 사회를 대표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좀 항의성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100% 주는 걸 반대했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이 4차 추경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거 안 됐지만 4차 추경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대주주 요건 같은 것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려고 했는데 뭐 당정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5억까지는 물러섰지만 5억까지 물러섰지만 결국 10억으로 유지하기로 유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신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항의 차원에서 이렇게 아하. 사표를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상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부동산 시장 지금 전세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구했다는 얘기는 듣긴 했어요. 네, 구한 건가? 아니면은 원래 있던 세입자가 나갈 수 있겠다는 집을 팔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네, 해결이 됐다고 이사비 복비를 주면서. 합니다. 네. 근데 이 김상조 실장이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또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만하다라면서 굉장히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김상조 실장이 했어요. 그러자 윤희숙 의원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나도 임차인이다라는 얘기로 반대톤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임대인이자 임차인이었던 전세 주고 전세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윤희숙 의원이 페이스북에 훨씬 더 복잡해진 지금 시장에 완화 장치도 없이 더 센 충격을 가해서 고통을 초래한 태만과 독단을 사죄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불편해도 기다리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한 경제부총리와 주무장관이 있는데 뒤에서 일해야 하는 이 비서 김 실장이 TV에 출연해서 정책 방향을 밝힌다는 것부터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충고도 했습니다. 네. 글쎄 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집을 구해야 되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도 정부가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주택 재산세 경감 방안 이게 뭔가요, 정확히? 뭐 사실 중저가 주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 4시에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재산세 세 부담 완화 방안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 당정에서 계속 논의하던 방안이 오늘 이제 공식화돼서 발표가 된 건데 1주택자의 경우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 인하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씩 깎아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중저가인지 6억이라서 좀 헷갈리는 게 주택 공시가격 6억이면 실제로 거래가는 한 9억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서울로 생각하면 서울 그러네요.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이긴 한데 전국으로 따지면 상당히 이거 기준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세율이 0.1%인데 요거를 0.05%로 깎아주고 그리고 3억에 이를테면 3억에서 3.6억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5억에서 6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최고 구간 세율이 0.4%인데 요거를 0.35%까지 깎아준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이라고 해서요. 지금 이제 공시가율이 지금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올해 69.0%인데 요거를 향후 10년에 걸쳐서 90%까지 네네. 현실화를 시키겠다. 그렇죠. 그런 방안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재산세 부분 그리고 전세난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목요일에 이브닝 경제연구소 있죠. 이브닝 경제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8차 살인 사건의 재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중 앞에는 사실상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춘재의 법정 증언 주요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이 사실은 자신의 연쇄살인 사건 관련된 건데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증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한 4시간 정도 변호인과 검찰 측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했는데 감정 기복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소름이 끼쳤거든요, 사실은. 네. 어떤 건가요,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분들의 공통적 의견이 4시간 동안 어떻게 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오고 그래도 눈빛 하나 바뀌는 거 없이 주어부터 주어의 문장의 순서 같은 거 네. 이런 거 봤을 때도 마치 뭔가 외운 듯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몸이 건조함을 유지한다는 거 사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네네. 보통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인터로게이션이라는 면담을 할 때는 그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데 이 정도로 감정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 심리적인 어떤 특징점이 있는 범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징점일까요? 말하자면 뭐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사이코패스라든가 네네. 아니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특징점이 있다든가 소시오패스 같은. 예, 소시오패스니까 그게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는 판단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감정을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는 그 FBI 기준으로선 구조화된 범죄자 이렇게 구조화된 범죄자. 구조화된 체계화된 범죄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범죄 현장에 그것을 이 피해자와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범죄자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마스터마인드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그 서늘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마치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이런 종류의 악인이죠. 예. 근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왜 그런 범죄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답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뭔가 그냥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 이 피해자 가족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도 어떤 그런 성향에서 나오는 건가요? 매우 이런 말 하는 특징적입니다. 것도? 아, 그래요? 예. 사이코패스는 왜라고 물으면은 왜라고 대답하지 않고 네. 어떻게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네. 너 왜 죽였어? 라고 하면은 그 대답은 안 하고요. 네.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왜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 왜라는 게 없으면 감정 부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질문이 네네.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는 건 질문이 필요 없죠. 그렇죠. 행위니까. 행위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이코패스들한테는 모티브를 물으면 안 되고 인텐트를 물어야 됩니다. 의도. 예.
그러니까 모티브는 가슴에서 나오는 동기고 네네. 인텐트는 계획된 어떤... 의도죠. 아.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은 인텐트를 찾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텐트 속에서 모티브를 찾는 거죠.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모티브가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장하기 때문에 인텐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대요. 진술을 안 할까 했는데 DNA 등 이제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건이 영원히 묻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백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부여합니다. 아, 어떤 다른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DNA 있어. 그렇지만 난 DNA 때문에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아 다른 이유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사건이 밝혀진 거지. 니들이 하찮게 DNA를 가져와봤자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매우 아주 전형적인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런 사이코패스 연쇄범들을 면담할 때는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내가 이 프로파일러들 무엇을 제기하면서 너 이랬으니까 이게 아니야라고 하면 그거는 싹 하고 판을 바꿔버리는 행태를 많이 하죠. 프레임을 완전히 예, 바꿔버리는.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판을 바꾸는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뭐 이야기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설명함에 있어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예. 이게 전형적인. 에고센트릭이 강한 존재들입니다. 참, 좀 약간 좀 소름이 돋거든요. 저는 글쎄요,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저희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그 재판 과정은 아닌데 이 이춘재가 8차 사건 이제 본인이 했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내가 한 걸로 밝혀지면 경찰이 곤란해지지 않겠냐,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그런 건가요? 네, 앞선 거죠. 말하자면 마치 자기가 이걸 가짐으로써 경찰을 조정할 수 있고 수사판에 있어서 수사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사건 전체, 이춘재 사건 자체에서 경찰의 실수 아니면 고의적 은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춘재가 그 현장에서 봤을 겁니다. 그렇죠. 8차, 9차 사건에 자기가 범행을 했는데 옆에서 경찰들이 조금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 약간 바보같이 수사를 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알고 있는데 경찰들은 기록에 그걸 없었다.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잡을까요? 그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죠. 네가 잘못했잖아. 너희 괜찮겠어?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깔보는 듯한 눈도 들리는데. 그래서 요번 증언 자체가 네. 사실 경찰들한테는 치욕적인 상황이죠. 대한민국 경찰들한테는 매우 치욕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매우 대한민국 경찰이 부끄러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 정도 범죄자한테 이런 뒤를 잡힌다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증언을 이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피해자들한테 사죄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진짜 사죄하려면 피해자 누구한테 사죄를 해야죠. or 모든 게 아니면 nothing입니다. 모두한테 사죄하는 건 아무한테 사죄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한테 사죄하는 건 아무한테도 하는 것이 예. 아니다. 그거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보통의 어떤 사죄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네. 흔히 말하는 이런 어떤 다중살인범 네네. 그리고 아주 많은 제노사이드 같은 많은 사람을 죽인 대량 학살. 네. 대량 학살범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두한테 사죄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본뜻은 아무한테 사죄하는 게 아닙니다. 연쇄살인범들은 바로 그겁니다. 피해자들이라고 해야지. 만약에 사죄할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 누구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때 누구 어떤 할머니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정할수록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겁니다. 그냥 피해자 일반 대상입니다. 그냥 사물화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존재들의 큰 특징이죠. 근데 지금 제가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쓰는 그 단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피해자 누구라든지 아니면 그때 어떤 누구 할머니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감정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 이런 선택하는 언어가 사실 우리의 감정하고 직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코패스 이춘재 같은 사람은 그런 감정과 연결될 수 있는 말들 다 차단해버린 거네요. 의도적으로 안 쓰거나 네. 아니면 그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거나 그래서 개념 자체가 없으면 사이코패스 정도에 가깝고 네.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걸 탈각해버리려고 하는 존재를 일부에서는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를 쓰는
그건 목적 주도성 뭐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하. 아마 이 둘 중에 하나 중간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춘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이춘재가 본인 때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었던 윤 씨. 윤 씨 쪽으로 눈길을 안 줬대요. 그건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가요, 그러면? 눈길도 안 줬지만은 근데 또 저를 90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건 또 뭔가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응시를 하지 않고 행동만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은 누굴 보느냐? 사람들이 보라는 거죠. 그 윤 씨한테 사과한 게 아니죠. 그 행동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행동. 이게 흔히 말하는 얕은 감정이라는 말을 네네. 쓰거든요. 얕은 감정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를 만드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시라고 하는 네. 것은 선천적인 것도 존재하지만 후천적으로 특정한 연쇄살인을 하면서 네. 스스로가 거기에 각성된 어라우절 된다고 합니다. 각성되는 것이 진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살인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어떤 그런 부분이 점점 특화되면서 그렇죠. 약간 예. 성장을 하게 되는, 성장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진화된, 발달하게 되는, 진화돼서 진화되는. 그 감각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춘재가 이번 증언에서 어떻게 죽였고 죽였을 때 뭐가 어떤 건 아주 세세하고 감정까지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각, 저건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감정이 네네.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는데 나머지는 그 사람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진술하지 않거나 아예 의미가 없는 걸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불균등하죠. 진술 자체에 불균등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럼 마치 그 무대에서 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잖아요. 핀 조명 같은 예, 거죠. 핀 조명 그런 느낌이 좀 그런-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리의 심리적 특성의 사람은 조금만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아, 어떤 부분에서 눈빛이 반짝거리는데 나머지는 거의 눈빛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뭐냐면 약간 좀 힘이 없으신 할아버지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네. 뭐 꾸부정이 아하. 있고 근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감각에 얘기할 때 어떤 살인 사건 얘기할 땐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괜찮아. 그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아마 이춘재가 그 증언할 때는 그래서 기자분들도 그걸 유심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예. 살인의 추억 영화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춘재가. 근데 뭐 별로 감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아마 감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없었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그 아마 봉준호 감독 네네. 이 그 의도적으로 그 송강호 씨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넣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쇄자면 너 봐라라고 한번 자극을. 그래서 이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장면이라고 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눈빛 자체에서 무슨 그럼 아마 이춘재가 그렇게 피식 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눈빛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느낌과 감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하면은 영화 안 봤다고 하거나 뭐 생각 안 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거는 느낌과 감흥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느낌과 감흥이 있었다는 예, 얘기다. 그렇죠. 없었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 사람들한테는 서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주어와 목적어만 의미했다. 오우, 너무 소름 끼치는 말씀 같아요. 서술어는 상관이 없다. 서술은 있다 없다 이 사람들한테 그 의미가 없죠. 음. 자기가 주장하는 앞쪽만 탁 찍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한 덩어리로 들어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강호순이라든지 유영철이라든지 이런 연쇄 살인범들하고 이춘재하고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아마 이춘재, 유영철과 강호순의 아마 스승 정도 될 겁니다. 이춘재가 아마 유영철과 강호순이 이춘재의 방식을 많이 모방했고 배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고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분노 중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분노가 있는데 아마도 강호순, 유영철은 뜨거운 분노일 것 같고 이춘재 같은 경우는 차가운 분노 같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데 감정 없이 자기의 각성을 높이는 거고 네네. 유영철처럼 특정한 형태의 질적 전환.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차별로 가다가 특정한 곳을 선택적으로 가는 형태. 네. 이런 경우는 아마도 자신의 그 뜨거운 분노 자체를 정지하는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적으로는 분명히 이춘재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유영철은 그보다 급이 낮은 것 같고 네. 강호수는 유영철과 이춘재를 좀 섞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학습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애모, 뭐 범행수법 같은 걸 보면은 앞에 있는 존재들에서 그 행동 조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것은 순서를 저희는 정하죠. 아 여기서 배웠고 요 다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한 명 더 있잖아요. 스스로 정남규. 예. 네. 예. 그쪽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건 폭발적 분노가 있는데 폭발적 왜냐면 분노. 폭발 분노 이 사람은 특정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대체적인 어떤 걸 설정해 놓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정남규가 이춘재의 거의 직속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유영철은 이쪽 왼쪽으로 꺾여졌다고 하면 오른쪽 강호수는 오른쪽 꺾어졌고 그래서 이춘재는 정남규 바로 밑에 그러니까 정남규는 이춘재 바로 밑에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 대단한 존경심이 막 지금 막 솟아나오는데 자 어쨌든 뭐 지금 8자 사건 재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회에 어떤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 이런 연쇄살인이 발생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때 우리 경찰들이 그 당시에 뭘 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춘재의 말만 들어보면은 그때 사실 경찰들은 사실 대단히 바보 같은 수사 방식을 했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한테 고문하고 조작해서 그렇죠. 고통을 주고 윤석열 씨 같은 분도 네네. 마찬가지죠. 이거 말하면 어떤 사회의 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런 이춘재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독보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 사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시고 이춘재 증인으로 나선 이춘재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릭 핫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상큼하시네요. 그래요?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적 한 번도 이제 없어요. 넙죽넙죽 발라보려고요. 네, 부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랬습니까? 전 내심,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표현은 안 그랬나 보네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만만한 거 좋아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귀국을 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한 대학생 A씨가 있는데요.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을 방문했고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데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 1,000만 원 벌금 선고 받았구나. 네, 근데 지금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한 200~300만 원 정도 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A 씨는 1,000만 원을 받은 거죠. 지금 사건을 보면은 A 씨는 지난 3월 24일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접촉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자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 동안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네.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4일을 못 참고 아이고. 커피점 5차례, 음식점 2차례, 총 7차례나 방문을 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네네. 그런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밝혀진 건데요. 재판부는 이 A 씨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했고 위반 행위도 무려 7회에 이른다. 다만 김 씨로 인한 추가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학생 신분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예전에 네. 되게 좀 많았던 건데 요새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꽤 있습니다. 아직도 꽤 있어요. 예, 이제 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아.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네. 격리를 하라고 했더니 격리 장소인 집으로 지인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한 네. 유명 유튜버도 있었고요. 아이고. 예, 며칠 동안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서 뭐 술집도 가고 숙박업소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SNS에 사진을 올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위의 사례들은 모두 고발 조치가 됐기 네네.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거주를 하다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네. 듣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는데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죠. 근데 자가격리 그걸 위반을 하고 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긴 조금 정상 참작을 좀 네. 해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네.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달라라는 헌법 소원 청구가 있었다는데 네. 이게 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네. 헌법 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두 단체가 한 건데 네네. 타투 유니온 지회
그리고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줄여서 네. 타투 공대위가 이제 이런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문신 못해요? 다 하시던데 요새는? 아 지금 한국은 네. 우리나라는 타투가 불법이에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아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아. 했을 때는 네. 불법인 겁니다. 이게 1992년에 의사 면허 없이 시행되는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라고 아하. 판단을 내린 게 있는데요. 기억하실 네. 거예요. 이제 한참 문신 붐이 일어서 어머님들이 이제 퍼런 눈썹 그리고 약간 붉은 눈썹 많이 하고 다니시고 기억을 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그런 아. 피해 소송들이 상당히 네네. 많았습니다. 불법 시술 때문에. 불법 시술 때문에 방문 시술 뭐 이런 게 많았었죠. 타투 하시는 분들 주장을 들어보니까요. 한국에서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타투를 소비하는 사람만 1,300만 명이다. 세계의 타투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300만 명이라는 이 수치의 증거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네.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타투한 사람들 뭐 콩알만한 타투부터 많더라고요. 손바닥만한 요새는. 네. 타투까지 정말 많이들 하고 있고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합법화했을 때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 소비자의 안전과 타투 시장 부흥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보통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 행위에 문신 시술이 포함이 됐다는 거는 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예술 표현의 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타투는 예술 행위에 가깝다라는 네네. 주장을 하는 거죠. 미학 그리고 문신과 무관한 의사들만이 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신 시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뭐 하고 약간 있습니다. 이제 의료 성형외과적인 어떤 의료 시술이라고 봤으니까 타투를 네네. 의료인만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요새는 사실 그것보단 그냥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 뭐랄까 자랑거리 뭐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뭐 어떤 정체성을 보이기 위해서 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일본도 네. 지난 9월 전까지는 불법이었는데요. 아하. 지난 9월에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이제 오늘로 딱 30일 한 달 남았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아이고, 능력 시험. 그렇군요. 아, 이번에 고3 학생들 정말 진짜 고생이 고생 많이 많았는데요. 했어요. 네. 이맘때 꼭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네. 수능 막바지 준비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뭐 이런 류의 네네네. 기사죠. 늘 똑같습니다. 컨디션 조절도 능력이다. 건강관리 잘하고 시험 당일과 같은 스케줄을 연습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보지 말고 정리한 내용을 봐라. 특히 오답 위주로 복습해라.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떤데요? 이 마스크와 아. 가림막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 방역 도구가 등장을 하죠. 대입 수험생의 컨디션을 좌우할 변수가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요. 예년과 다른 시험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연습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모든 응시자가 지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네. 기침, 발열 이런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덴탈 마스크, 면 네네. 마스크 이런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체온을 측정했을 때 만약에 37.5도 이상이 나왔다. 네. 그러면은 그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아하. 꼭 착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두터운 마스크에도 조금 적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하. 당연히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 워낙 오랜 시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다 그렇죠. 보니까 가끔은 제 살붙이 같기도 하고요. 차에서나 집에서나 네. 입고 계속 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들은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적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가림막 책상 네네. 위로 가로 60cm, 세로 45cm 크기의 가림막이 설치가 됩니다. 이 시험지를 움직이다 보면 접히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죠. 네, 막 구겨지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림막을 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꼭 이 설치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고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하셔야겠어요. 네. 연습 많이들 하시고요. 네, 클릭 핫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미국 대선 현장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떨지 궁금한데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유세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를 찾았습니다. 뭐 다 굉장히 열심히 노리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긴장했어요. 음, 이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면은 그 뒤집었다. 아하. 이제 지금 전문가들 지난 20일 동안 이 그나마 지지율을 엄청 좁혔죠. 네, 사우스 선벨트는 뭐 거의 다 경합하게끔 국境으로 만들었고 펜실베니아도 하루 이틀이면은 뒤집지 않냐 이럴 정도로 뭐 그냥 폭풍 유세를 계속 지난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 11개 주에 거의 한 35번 유세를 했습니다. 일주일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고 비교해가지고 바이든 후보 뭐 조용히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를 마지막 찾았는데 어디를 또 갔었냐면 오하이오를 갔어요. 오하이오. 오하이오는 이미 트럼프 걸로 카운트를 하는 데인데 네. 박빙이 돼서 그래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를 갔습니다. 아, 그리고 오바마가 대신 이제 플로리다에서 그 지원 유세를 했죠. 네. 트럼프는 뭐 그 일요일 날에도 4개 주에 5개 도시를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또 미시간을 갔습니다. 아, 위스콘신에요. 그 네. 폭동이 났던 케노샤를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호로라기를 불어가지고 트럼프 광팬들이 다시 모인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아하. 이렇게 종료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유세를 거쳐가지고 트럼프가 아주 끝까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유세를 했다. 이미 이제 마치고 지금 막 한 시간 있으면은 투표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 뉴저지 이쪽에 동부 지역에 투표소가 개장이 되죠. 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중요한데 네네. 여기 이제 한 시간 있으면은 당일 투표소가 문을 엽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개 호루라기라고 말씀하신 그 도그피스라는 게 이게 인종적인 뉘앙스를 담은 은근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 그 위스콘신의 그 흑인 그 뭐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그 약간 이제 폭동이 있었던 이곳을 찾은 이유가 이제 나를 지지하는 백인 유권자들 모여라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신 거죠. 나와서 작단을 일으켜라.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뉴스 채널 해설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플로리다야말로 정말 절대절명의 주가 아닐까요? 여기 꼭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플로리다의 그 선거 결과 내용이 왜냐하면 플로리다는 우편 투표한 거하고 당일 투표한 거하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아서 발표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제 경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래도 이제 여기에 희망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여기 지금 새벽인데요. 오늘 저녁에 다만 11시쯤 되면 플로리다의 윤곽이 나올 겁니다. 네, 이 윤곽이 나오면 플로리다는 8시에 문을 닫습니다. 네네. 노스캐롤라이나는 7시 30분에 닫고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하고 플로리다하고서 펜실베니아가 같은 시간대입니다. 아주 박빙의 이제 초경합 지역이죠. 근데 펜실베니아는 뭐 20명이 있고 플로리다는 29명이잖아요. 그렇죠. 노스캐롤라이나가 15명인가 그래요. 64명이 달린 게 동시대에 이렇게 나오는데 펜실베니아를 갖고 이제 문제를 거는 거죠. 여기는 그 우편 투표한 거를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집계해가지고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하고 그다음에 우편 최종 결과하고 다르게 나니까 여기서 보고 플로리다에서 이겨야만 트럼프는 좀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든 어떻게 하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만일에 바이든이 오늘 저녁에 한 8시쯤 개표 상황, 플로리다 개표 상황에서 바이든이 플로리다를 이기면은 이제 선거는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이 뭐 이미 한 그렇죠. 10% 차이로 다 바이든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만약에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불복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까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복할 거는 뻔한데, 뻔한데 이 불복이라는 거를 큰 틀에서 사건을 내려면은 네. 일찌감치 내가 이겼다 이래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이번에 사전투표가 1억 명 가까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네네. 그 사전투표 중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조기 투표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트럼프가 별로 문제 안 삼아요. 본인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편으로 하는 투표가 6,500만 명이 우편으로 했어요. 네. 사실 저도 우편 투표를 했는데 네. 그거를 믿을 수 없다. 음. 그게 조작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사건이 너무 많고 이 우편 투표에 이제 사건 나는 거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우편 투표라는 것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못 믿겠다 이거죠. 며칠 전에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 났나 하면은 이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펜실베니아. 왜냐하면 네. 참 당일날까지 오는 것만 유효하게 해달라라는 걸로다가 공화당 측에서 바꿔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기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원 판결을 믿을 수 없다. 내가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말로 개호루라기 한 거죠. 도곡지를 네. 불렀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펜실베니아의 주요 경합지의 카운티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많이 난 거예요. 아하. 아주 그 광팬들이 가가지고 네. 이걸 놓고 볼 때는 플로리다에서 나오는 게 승기를 붙여가면서 만일에 트럼프가 이기고 펜실베니아 거가 막 나오기 하고 자기가 좀 이긴다. 노스캐롤라이나도 그 트럼프가 좀 우세한 걸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펜실베니아들이 우세하고 그러면 됐다. 이제 내가 이겼다라는 승리 선언 가능성이 오늘 저녁 때 한 10시 반, 11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승리했다라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트위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네. 트럼프처럼 한 몇백만 명 팔로워가 있는 그 계정에서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면은 경고 딱지를 붙이고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나오니까 또 이제 여기랑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주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흥미롭네요. 트위터에서 이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거 안 보이게 하고 뭐 경고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선언을 하면은 만약에 트위터로 했을 때 트위터에서 이거를 이제 가짜 뉴스다라고 딱지를 붙일 수도 있다. 그런 흥미로운 또 해석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씀 그렇죠. 들어보면 그러니까 광팬들이 네네. 갖고서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그렇죠. 해나가니까 이제 그 숫자가 또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좀 소요 사태 혼란 이런 걸 예상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 2000년도에도 자기네들이 선거 뺏긴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2016년도에도 사실 전국 득표수는 힐러리가 앞섰고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당하진 않겠다. 뭐 결의를 좀 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지금서부터 시나리오 여러 개를 대비해 가지고서 바이든 쪽에서는 뭐 계속 그 입장을 내고 있어요. 절대 당일날 조기에 승리 선언 나올 수가 없다. 캠페인 책임진 젠 오말리라는 이 여성이 나와가지고 아주 혼자서 굉장히 이걸 캐리어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그 대대적인 작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 사전투표 중에서 우편투표라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편투표 포션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우편투표가 사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선관 그 우체국에서 아직 내일 유권자한테 나가야 될 투표용지가 아직 내일 안 된 거가 있는 걸 가서 발견한 사진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뭉태기를 어느 개인 민주당 쪽 어느 개인이 갖고 있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주장하는 우편 투표의
이 정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전이 많이 이어질 거고 그래서 누가 이겼다라는 결론이 한참 동안 못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싫은데 또 드리는 입장에서도 흥미롭기도 하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는?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지금 지지율과 그리고 미국 시민사회 분위기와 네. 그리고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 선거에 대한 사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바이든이 이 투표에서는 이기죠. 네. 이기고 물론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꽤 큰 차이로 이길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선거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전체 선거에서는 이 현직 대통령이 내가 안 졌다. 그리고 이 투표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할 때에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그 투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권력 이양시키고 이럴 방법이 별로 미국의 그 제도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서 트럼프를 쫓는 이 적지 않은 수의 이 무조건 트럼프가 조용해라 내가 졌다. 그래도 트럼프 이 열렬 지지층들은 네. 승복을 안 할 기세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대통령의 권력 이양을 봐야 되고 또 상하원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을 그 결론이 쉽게 나지 않겠다. 네.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미국 정치사에서 보지 못했던 광경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내일은 저희가 1시간 일찍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쯤이면 미국 대선 결과가 좀 윤곽에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뉴욕 시간으로 새벽 4시라서 저희가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승재현의 사건 파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관련된 사건을 가져오셨다고요? 네네,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네. 계시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 정당방위가 어떤 데는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되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네. 인정되지 않고 또 최근에 혈절단을 네, 했는 사건이 맞아요. 부산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나왔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또 그 내용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또 막상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혀절단 사건, 사실 이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당시에 이제 그래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네. 이게 예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영화로도 한번 만들어졌었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최말자 할머니가 네. 재심 사건에 이제 동일하게 성폭력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 남성의 혀를 이제 네. 절단하는 사건이 64년에 한 번 있었고 또 89년 정도에 네. 또 88년이구나. 88년에 똑같은 사건에서 이건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맞아요. 똑같은 사건에서 그 남성 2명이 여성에게 성폭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똑같이 네. 혀 절단상을 일으켰고 그때 아마 영화 제목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로라고 해서 원미경 씨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특정 남성 배우가 그 뒤에 굉장히 아이돌로 굉장히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되었는데 네.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영화에 나왔던 모습이 보여서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김보은 양 사건, 의붓 네.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맞아요. 그 의붓 아버지를 당시 남자친구와 같이 의붓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과연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맞아요. 논의가 나왔고 지금 이제 부산에서 지난 7월이죠. 부산 서구에서 이제 길 가는 여성을 자동차에 태워서 이제 특정 산에 올라가서 네. 이제 부적절한 부적절한 건 아니지 명확한 성폭력을 네네.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좀 양 당사자의 진술은 달랐는데 블랙박스
네네.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하니까 이거는 명백한 네. 이제 강제추행, 그러니까 강간 성폭력을 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아하.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여성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혀절단. 근데 왜 논란이 돼요? 이게 원래는 죄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네. 만약에 저라도 누가 저에게 성적 자기 결정에 원래 이거는 성폭력 사건이 옛날에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 젠더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타이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조에 관한 죄라고 해서 뭐 성폭력 사건이 나왔는데 그 정조가 너무 나쁜 단어라서 네. 빠지면서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라고 나왔고 그 강간의 죄가 분열을 강간한 자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을 강간한 자로 나왔기 때문에 분열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사람이니까 만약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누가 강제추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기분 나쁘면 충분히 혀 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신의 부당한 침해, 나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 행위로서의 혀 절단이기 때문에 형법 21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나의 법익을 침해하고 현재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로서 방위행위를 했다면 정당방위로서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면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100% 적법한 네.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정당방위, 말로. 정당방위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네. 그런데 정당방위에서는 방위 행위만 해야지 방위 행위를 넘어서면 과잉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공격을 말해서 하면 안 된다? 예, 그 공격을 멈추는데 그쳐야지 멈추어졌는 공격을 딛고 일어서서 더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하튼 요 부분이 네네,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격만 딱 수도해야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공격이 딱 수도되는 데까지만 공격해야지. 네. 그 공격이 딱 멈췄는데 주먹 한 번 더 때리면 과잉 방어가 되는 게 이제 지금 과잉 방어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보면 원래 과잉으로 나간다 하면 처벌하거든요. 네. 근데 과잉으로 나가는 것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는 그 과잉 방어라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야간에 내가 불안했고 당황했고 경악했고 공포에 있었고 흥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그 사람의 책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성폭력 행위를 중단을 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이제 그 더 나가면. 피해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막 그러려는데 이제 피해자가 이 행위를 스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으이씨하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냐. 예, 과잉 방어. 근데 이게 뭐 밤에 굉장히 그렇죠, 무섭고 그렇죠. 공포스럽고 이런 상황이고 당황스럽고 이래갖고서는 갖고서는 때리면 그거는 괜찮다. 봐준다. 근데 그거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상황 때문에 네. 예외적으로 봐준다라고 예외적으로 되는 그런 거니까. 경우는 봐준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했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그 정도 행위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허용되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면 되는데 우리 그 경찰 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는가 봐요. 뭐 사람들도 불러보고 전문가도 불러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봤는데 거기서는 정당방위는 되지 않고 아까 말했던 21조 3항 이거는 그냥 넘어갔는데 혀 잘랐는 거는 잘못했는 건데 이 사람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이니까 내 요번 한 번만 봐줄게. 이런 형태로 죄안됨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과는 처벌 안 하는 건 맞지만 과정은 되게 이렇게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야 되고 아까 제가 88년 그러니까 사건. 위원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 모든 행위가 다 정당방위. 예. 당연히 정당방위. 이게 88년 아까 그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서도 똑같이 여성이 남성의 혀를 잘랐을 때 우리 대법원이 정당방위로 위법성을 조각했던 전례가 있기 근데 때문에. 오히려 뒤로 그럼 물러난 거네요, 약간? 근데 제가 이제 CCTV나 이런 걸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해서 그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경찰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명확하게 강제추행, 즉 성폭력 사건이다라는 것이 CCTV와 주위에 있는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란다면 그건 정당방위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 행위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당방위는 아닌데
그냥 봐줄게, 요번에는. 요번에는 네가 그런 야간 기타 불온 무서웠으니까 상 봐줄게 이런 그거는 거는 아닌 거. 아니다. 예, 그건 그냥 아니다. 전부 다 뭉뚱그려 다 전부 정당방위로 봐야 된다. 네네 그렇게 정당방위가 말씀드립니다. 아닌 행위로 봤지만 그래도 요번에는 뭐 공포 상황에서 했으니까는 참작해 줄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과잉방으로 이 여성은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복잡하네요. 예, 낮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하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그러네요. 상황 야간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면 빵 이러면 이 여성에게 과잉방어. 그럼 이 여성을 처벌하겠다? 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하면 제가 저기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갖고 네, 쉽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쉽게 그냥 저의 생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법적인 맞는지 사람이 맞는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상황에서 막 그래서 혀를 잘랐어요. 성폭행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를 스탑을 하는 상황까지는 정당방위인데 이거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혀를 잘리는 행위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밤에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네네. 여성이 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정당방위로 참작을 해주겠다. 요번 사건이 그런 사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 그렇게 판단했는 그러니까 과정이 밤이 잘못됐다. 아니더라도 예. 혀를 자른 행위가 밤이 아니고 공포고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서 일단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였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그냥 다 정당방위로 네, 봐야지 봐야 된다라는 게 위원님 말씀인 예, 그게 거고요. 98년에 단지 그대가 여자란 이유만으로 나온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대법원 판례에서 정당방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정당방위로 위법성을 조각시켜야 되는 거죠.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이 선을 그어야 되는지. 선을 그게 사실 어렵죠. 네. 근데 정당방위라는 게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와 달리 불법 대 정의 관계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현재 부당한 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해서 내가 정당방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당방위라는 정의 수단을 사용한다면 그 상당성이란 요건, 과잉성이란 요건은 굉장히 오히려 엄격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정당방위 범위 내에서 과잉성은 어느 정도는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딸하고 자기 아내가 자고 있는 집에 어느 괴한이 들어왔어요. 네. 그건 도둑이죠. 막 집에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공격을 했는데 혹시 이 사람이 깨어나면 저희 딸과 저희 부인이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집에 돌았던 괴한이 뇌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때 과잉방어지 정당방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쪽으로 이런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반대로 생각해서 저는 가족을 지키는 게 어머니의 목이고 아버지의 목이고 그 딸과 형제의 목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어머니를 지키고 딸을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 과잉성이라는 게 과연 그 사람의 입장에 딱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과잉성은 정당방위 요건에서 가장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되는 거지. 아주 가끔씩. 예, 정말 가끔씩. 예외적인 예, 케이스. 정말로 이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과잉이야. 라는 정도가 되었을 때만 과잉성을 인정해야지 그 방어하는 행위 과정에서 조금 일어나는 과잉성은 저는 어느 정도 불법적 정해 관계라면 그때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를 생각을 들면 가집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들어왔는 괴한이 이게 강도라고 치면 만약에 강도가 칼을 들고 있었다고 네. 치면 이 상황은 좀 달라졌겠지만 네.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칼만 빼앗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그친다 그러면 이게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말도 안 되죠.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칼을 뺏고 그 사람에게 공격해서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한 번 정도 더 공격하는 것. 넌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딱 그 사람이 쓰러졌기 때문에 두 손 딱 들고 두 손 딱 손드는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건 아니다. 예. 이게 참 힘들긴 해요. 그래서 애매하고. 법원에서 이 정당방위가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최말자 할머니에게는 정당방위 인정 안 했다가 그다음에 88년에 이제 인정했다가 지금은 또 21조 3항을 또 적용해서 인정은 하는데 이론 구성이 조금 어려워지는. 인정은 하게 약간 좀 뭔가 조건을 둔. 예.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중간쯤 된다는 말씀이 그 그렇죠.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자, 재심을 개시를 했다고요, 최말자 할머니께서.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최말자 할머니께서 네. 재심이 개시가 되고 재심 청구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춘재 사건에 있는 우리 윤 선생님 같이 재심이 개시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유무죄가 바뀌는 걸로는 재심할 수 없습니다. 그 64년에 그 유죄가
88년에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89년에 무죄가 됐잖아요. 정당 방위를 인정했다는 게 재심 사유로는 되지는 않아요. 판례가 바뀌었는 거는 재심 사유가 안 되는데 형사소송법 420조에 증거의 명백성과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그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 혹은 검찰이 그 수사유의 위법이 있음이 확정 판결로 증명되었을 때 이제 재심 청구가 가능한데 최말짱 할머니 사건은 경찰하고 검찰이 너무나 다르게 사건을 처리를 해요. 경찰에서는 최말짱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정당방위일 수 있다라고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검찰 단계에 오면 최말짱 할머니가 갑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할머니께서 구속 이유를 못 받았다고 증언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의 위법이 있으면 그걸 따질 수는 있는데 또 공소시효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래요? 확정 판결이 났을 때만 사실상 재심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할머니가 그 당시에 그 억울하게 당했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조금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공론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주면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그때 드네요. 그 사건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법원에서도 네. 그 남성과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아무리 옛날이라도 말이에요. 이게 60년대인가요? 예, 64년인데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그때 제가 신문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최말짱 할머니 이게 정말 재심을 네. 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때 그 신문에 나왔던 말이 저는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이었는데 키스 한 번의 벙어리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성이 그렇게 됐다. 이게 좀 폄하하는 단어라가 죄송한데 그 신문에 나온 단어라서 네네. 정말 송구스럽지만 그냥 써서 네, 좀 그대로 죄송한데 말씀하시는 절대로 그런 어떤 폄하적인 말이 네네. 아니라 그 신문에서 키스하면 영혼이 말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네. 워딩이 나오고 충동은 잠시 상처는 영원. 아니 상처를 누가 받은 건데? 진짜. 그게 64년에 갖고 있던 사회의 통념이고 그 할머니께서 그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까지 분명히 계시다는 점을 그럼요. 생각한다면 이 재심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요. 이것만 짧게 한 말씀 여쭤볼게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공청회가 있었다는데요. 네네. 어떻게? 저는 뭐 첫 번째 반성, 진지한 반성이 감경 요소가 된다라는데 저는 그 댓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왔던 게 그러면 반성문 대행하는 업체는 대기업이 되겠네요. 반성은 네. 법원에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는 거고 네네. 반성문의 양이 결코 반성의 척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조주빈 때문에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반성문만으로 물론 반성하는 사람은 반성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게 양형에 참작이 돼야 되지만 그 진정한 내면을 좀 살펴야 된다는 거고 이 진지한 반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초범이에요. 초범. 그러니까 형사처벌에 전력이 없다고 안 처벌 안 하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전부 다 암수범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훨씬 더 많다면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거지 처음 범죄는 아니거든요. 아하. 이미 수많은 디지털 성폭력물을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면 사실 국가가 그 사람을 발견 못해서 자기들이 부작위로 이 사람을 내버려 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국가가 잘못했는 게 다시 양형 판단에 또 이 사람을 감경 처벌한다면 좀 실례되는 말이지만 국가가 두 번 그 피해자에게 잘못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초범도 좀 지양돼야 되고 그러니까 피해 확산을 막는다. 이것도 양형 사유인데 인터넷에 한번 유포되면 그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계약 하나 딱 맺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회복될 거예요. 전 축소하려고 노력했어요. 라는 이유로 감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초범, 진지한 방성, 피해 회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양형 기준에서는 좀 감경 요소로 보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럼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9일에 선출될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제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WHO 사무총장 자가격리 네. 들어갔다고. 근데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스위스에서 굉장히 확진자가 맞아요. 많이 늘고 있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WTO 본부도 스위스에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스위스 정부가 2일부터 29일까지 공공행사를 포함해서 5명 이상 모이질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을 선출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오면 안 된다 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이 지금 변경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회의를 그럼 가상으로 하자, 이렇게 네. 회의로 좀 하자, 이렇게 좀 화면으로 연결을 네네.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고위 관계자들은 아예 좀 연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블룸버그의 분석으로는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코로나19도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죠.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근데 관례상 사무총장을 만장일치 합의로 뽑아왔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너무 갈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의 후보와 우리 유명희 통상유서 본부장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확실히 갈려 있는데 특히 미국이 지금 유명희 본부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난 절대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의견 일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아하.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약간 뭔가 미국 대선 결과도 좀 보고 그래서 뭔가 조율을 해보자 약간 네네. 이런 게 아니냐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WHO 사무총장이 네네. 아니 WHO 사무총장이 굉장히 그 중국 네네, 거브레스 성향이었잖아요. 사무총장. 네. 그래서 그 꼴을 다시는 못 본다. 못 본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중국이 그렇습니다. 지지하고 네, 중국 네. 쪽에 경도된 그런 사람이 WTO 사무총장을 네, 네. 못 본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네요. 나이지리아 후보가 또 EU랑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거든요. 아프리카랑 유럽이 그렇죠. 굉장히 긴밀한 관계니까. 그러니까 EU랑 중국이 한 편이 되면 미국은 좀 약간 고립되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니까 그걸 굉장히 좀 꺼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편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다자 무역 체제 같은 거를 좀 선호하니까 입장이 혹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면서 이제 약간 좀 시간을 늦추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주의 협의체를 네네. 중시를 해갖고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 후보가 네. 당선이 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WTO를 상당 부분 개혁을 한다고 네. 뜯어 고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거든요. 아니 바이든도.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반대가 바이든 후보는 또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둘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자세들이 좀 다를 뿐이지 실제로 미국 그 주위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블룸버그 분석은 그래요. 1월 20일에야 취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 WTO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력이 좀 부족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차기 행정부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WTO가 약간 거리를 좀 시간을 두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프랑스 코로나 소식입니다. 야, 이 확진자 수가 지금 5만 명이 넘게 새로 발생을 한 거예요. 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지금 그렇습니다. 아. 지금 2일에 현지 시각으로 2일에 프랑스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2,518명이 늘었어요. 누적 확진자가 146만 6,433명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3만 7천여 명까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8일 만에 최다 신규 확진자 수가 또 경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팍팍팍 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검사를 받은 사람이 한 20% 정도가 다 확진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심각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당국이 우려하는 건 지난 주말에 코로나19 진단 검수가 평소보다 적었대요. 그래서 실제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이제 주요 도시에서 통금 조치를 시행을 했는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어서 이제 이동 제한령까지 내린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 스페인도 지금 문제입니다. 2일에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여기도 5만 5,019명이 됐어요. 지금 프랑스, 스페인 다 5만여 명이 하루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공휴일인 뱅크 홀리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겹쳐서 사흘 동안 연휴였거든요. 아, 그럼 또 거기도 확 네, 커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스페인도 결국 2주 안에 외출 금지령을 또 다시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걱정스럽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 보면은 네. 마스크 낀 사람들도 거의 없고 없었죠. 그리고 네. 다들 이제 막 다다다다 붙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구호도 요새. 엄청 외치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유세가 지나간 곳에 네.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참. 경합주를 주로 갔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여파를 미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프다라고 해야 되나요?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죠. 버거킹의 영국 지사가 자신들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맥도날드를 네. 먹어라. 네. 괜찮다라고 네. 권고하는 메시지를 올렸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아하. 지금 영국도 매일 2만 명 규모로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거킹의 영국 지사가 이 일에 우리가 이런 권고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 지금 현재 수많은 음식점들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위기에 놓여 있다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면 꼭 우리 버거킹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유명한 패스트푸드점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포장 주문해 가길 바랍니다라는 권고문을 올렸습니다. 또 최대 경쟁사가 그중에서도 맥도날드인데 대표 메뉴가 빅맥이잖아요. 빅맥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곳 인근에 맥도날드가 있다면 가급적 가까운 곳 꼭 버거킹을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와퍼를 주문하는 게 언제나 최고의 선택이지만 빅맥을 주문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 겨울에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최악의 경우 영국에서만 8만 명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요. 지금은 4만 7천 명 선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트윈데믹이 오면 이렇게 8만 명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여기도 한 달 동안 봉쇄 조치가 이제 내려질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코로나19 사태에 이렇게 색다른 권고문을 또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햄버거라는 게 약간 로열티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충성심이 발휘가 그럼요. 되는 거라서 네. 이 와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점체로 빅맥을 먹을 그렇죠. 수가 없어요. 갈려 네.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꽂히면은 네. 그것만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텐데 바꾸기가 이 취향이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인도 이야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인도의 많은 어린이들이 노동 그리고 조혼,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킨다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실직하는 그런 집도 굉장히 네.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모를 돕기 위해서 아예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그런 아이고.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요. 네네. 학교도 못 가고 아버지는 실직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뭐 꽃도 팔고 빵도 팔고 구걸도 하고.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 이후에 어린이 노동이 인도에서는 좀 감소하는 추세였대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아동단체들도 많이 지원하고 정부도 나서고 그랬는데 그게 줄어들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다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코로나19 상태 전으로 되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장사에 나선다면 여자아이들은 조혼을 지금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결혼은 금지가 돼 있어요. 네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매년 150만 명에 달하는 10대들이 조혼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맞아서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금 조혼 관련 상담 건수가 17% 늘어났는데요. 왜냐하면 어린 딸을 시집 보내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원래 그거 지참금 같은 그렇습니다. 거. 네.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먹는 입을 좀 줄여보자 이런 뜻에서 어린 딸을 이렇게 조혼을 강요해서 시집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을 하거나 조혼을 네. 안 가도 부모가 학대하는 경우가 또 늘고 있는 거.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어린이들이 많은 어려움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연이은 테러 사고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 카불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무장괴한들의 공격으로 최소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지난달 24일에도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18명이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 연결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연이은 테러 사건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PD입니다. 네, 우리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글쎄요, 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가 났다든지 혹은 이라크에서 났다든지 이런 사건들은
많이들 주목을 안 하기는 해요. 근데 이 피해 규모만 보자면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거잖아요. 저 사람 목숨이 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더 싸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저기는 항상 테러가 많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의뢰 그런 테러가 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뭐 그냥 많이 주목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거리감. 그러니까는 뭐 프랑스 파리라든지 이런 데는 뭔가 좀 많이도 갔었고 우리들이 또 심리적인 거리감이 덜한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하면 상당히 좀 멀게 느끼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사실상 더 아프가니스탄이 더 거리로는 거리로는 가깝습니다. 가깝죠. 그리고 네. 서남 아시아이고 음, 프랑스는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서남 아시아가 그래도 같은 아시아인데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하고 싶지만 사실 잘 몰라서 네, 우리가 맞아요. 관심이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라디오 할 때마다 가능한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테러 사고 있고 이제 바로 직후에 IS,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IS가 자신들의 조직원들이 테러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네네. 했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지난달에 있었던 자살 폭탄 테러도 IS 소행이고요? 이 IS가 네. 시리아에서 이제 연합군하고 폭격기를 통해서 이제 IS 괴멸 작전을 심하게 펼치고 나서 네. 알 바그다디 IS의 최고 네네. 지도자였죠. 그 사망한 뒤로부터 거의 괴멸 상태입니다. 음. 사실 IS라는 게 이제 이름만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상에 IS만 있지 어허.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이 모든 IS 지령들이 사실 인터넷상으로만 이렇게 되지 현실적으로 이제 오프에서 네. IS의 작전이나 이런 거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네. IS 작전이 현실적으로 오프에서 잘 진행이 되는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세력 하면 그 유명한 탈레반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탈레반에 대항하는 무장 세력이 바로 IS입니다. 탈레반에 대항하는 무장 세력이 IS. 우리가 봤을 땐 네. 탈레반이나 IS나 다 똑같은 같은 거 보이죠. 세력들이라고 네. 보여지죠. 네. 근데 탈레반은 쉽게 말해서 옛날 무장 세력이고 IS는 최신 무장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무장 세력과 최신 무장 세력. 네. 네. 그래서 탈레반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 IS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대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약간 꼰대스러운 그쪽이 탈레반이고 네. IS는 최신 유행의 무장 세력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카타르에서 미국과 평화 협정을 탈레반이 맺습니다. 네네. 근데 IS는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그 평화 협정의 주요 내용이 탈레반 죄수들을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IS 죄수는 안 풀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IS 조직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아하. 자기네들은 풀어주고 우리는 안 풀어준다고 했다. 네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탈옥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얼마 전이거든요. 네네. 자체적으로 탈옥을 하고 그러면서 IS의 건재함을 자꾸 과시하려 들고 그래서 유일하게 IS가 활개를 치는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PD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IS는 이제 거의 뭐 끝났다. 바그다디도 뭐 참수당했고 사실 뭐 참수라고 말하기 좀 웃깁니다만 참수 작전을 통해서 제거가 됐고 그래서 뭐 이제는 IS는 어쨌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온라인에서나 등장하는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활개를 치고 있고 뭐 탈레반과 싸우고 있다지만은 뭐 원인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활개를 다시 뭐 칠 수 있게 된 원인. 뭐 사람들 모여드니까. 탈레반에 대한 반작용이 가장 크고요. 그 탈레반 또 무장 세력인데 네. 이 무장 세력의 구역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IS도 그 안에서 무장 세력으로서의 건재함을 좀 과시하려다 보니까 사실 IS라고 해봐야 어떤 이슬람 교리가 다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루고 싶은 세상의 이치가 다르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 조직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뭔가 조직 그러니까 예를 간의 싸움 들어서 같은 어떤 느낌인데. 마을에서 동쪽파와 서쪽파가 있다고 칩시다. 네네. 그러면 동쪽파와 서쪽파가 서로 이념이 달라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음. 그냥 구역 싸움일 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탈레반이 기존에 그 구역을 차지하고 있죠. 아프간이라는 네네. 구역을. 근데 IS라는 새로운 세력들이 좀 젊은 세력이 나타나서 최신 유행 그때 한창 IS가 시리아에서 털을 잡고 있을 때 최신 유행 같은 그런 스타일로 조직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이 지금 탈레반에 대항을 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조직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그 카불 대학교에서 테러를 저질러서 한 40명 정도 네. 지금 사상이 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자꾸 자기 조직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어서 저지른 테러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파리에서 벌어졌던 그 네네. 교회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서 감흥을 받고 버리는 범죄 정도의 그런 상황이지 결코 이 사람이 IS로서 조직원의 활동이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튀니지 청년이었는데 네네. 이 청년이 살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성. 네. 그러니까 약자를 철저하게 노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빈에서 또 맞아요.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또한 40대, 60대 약자를 노린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IS 동조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뉴스 들어온 걸 보니까. 네, 예. 동조자이면서 그냥 감흥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그 감흥을 받은 거지. 옛날처럼 IS가 유럽에서 활개를 치거나 어떤 지령을 받거나 그렇지는 못했다고 보여지는 거고, 사실상 지구상에서 IS는 거의 괴멸로 가고 있는 거고, 아프가니스탄만 특수하게 지금 발달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 탈레반과 어떤 양대 산맥으로 발달하는 네네. 그런 구조로만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PD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IS가 사실상 지구상에서 괴멸이 됐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만 조금 특수한 케이스. 왜냐 탈레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또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이런 뭐 IS와 뭐 동조하는 사람이다. 내가 IS와 연관되어 있는 듯한 보였던 그런 뭐 예전에 우리가 외로운 늑대라고 불렀었는데 이런 테러 행위 같은 것은 조직원의 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접한 IS 그들의 어떤 뭐 사상이나 이런 거에 약간 고무가 돼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옛날보다 네. 그 테러를 벌이는 것이 굉장히 조직적이지가 못해요. 옛날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경기장 테러, 뭐 여러 네네. 가지 테러를 맞아요. IS가 벌였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조직적이었고 또 사전에 설계도 많이 했고 대상을 노리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발전된 그런 테러 형태였다면 요즘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퇴보를 했다라고 테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본인들이 이제 노리는 대상들이 자기가 생각해도 그냥 약자들을 많이 노리는 것들 이런 걸로 봤을 때 묻지마 범죄 형태로 계속 작아지는 거죠. 범죄 형태가. 그래서 테러라기보다는 범죄로 아주 그냥 치졸한 범죄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뭐 딱히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IS를 이끌고 있는 뭐 수계라고 해야 되나요? 알 바그다디 말고 누가 있나요? 지금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뭐 거기서만 그렇게 지금 뭐 창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네. 바그다디가 사망하고 나서 하루 만에 압둘라라는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압둘라라는 지도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시리아 안에서의 IS는 그 뒤로 존재감이 거의 상실됐었거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네. 지도자들이 존재감이 거의 없이 그때 이제 달라지는데 그거는 어떤 지도자의 이름이 바로 언론에 뜨는 순간 존재감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타겟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가명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 존재를 나서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파리에서 있었던 일, 니스, 리옹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유럽하고 이슬람권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꾸 싸움이 되다 보면은 갈등하다 보면 또 IS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테러 집단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인터넷상에서 네. 그 극단주의자들이 사람들을 감흥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간질이에요. 사실상 리스 테러가 생겨났을 때 네. 사우디 영사관도 공격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우디는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름지기 수니파 종주국이에요. 그렇죠.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 네. 거기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범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슬람이든 어디든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우게끔 싸움을 붙이는 그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슬람을 미워하게끔 서방 세계에서는 이슬람을 미워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슬람 신자가 아니지만 이슬람의 최대 가치는 자비거든요. 제가 이렇게 취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물어봐요. 당신 이슬람이냐고, 이슬람 신자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이슬람 신자들은 최대 가치를 자비라고 배운다는데 이 정도 취재 협조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바로 협조를 해줘요. 그 정도로 이슬람의 최대 가치는 자비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하고 또 모스크에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자비로운 자들이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니까요. 그렇지는 않는다고 자신들은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람을 죽이는 극단주의적인 거는 이슬람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건 이슬람주의자, 이슬람 신자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슬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비를 최대 가치로 갖는 것이 이슬람 신자라고 여긴다면 네. 우리는 제대로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지금 현재 테러를 벌리는 그런 범죄자들은 이슬람 신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선한 의지가 더 이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그 극단주의자들의 이간질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의 뭐 최대 가치가 자비라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테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이슬람 교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 범죄자고. 범죄자들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어떤 공포, 또 혐오 이런 거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사실 무슬림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좀 어렵네요. 이런 갈등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창궐 하고 있다는 IS 그리고 그에 대한 테러 이야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